5년 전 서울의 하늘은 찢어진 듯 폭우를 쏟아냈다. 천둥이 고급 주택가인 한남동의 저택을 뒤흔들 때마다 한지우는 비명을 삼켰다. 임신 7개월의 배가 돌처럼 뭉치며 극심한 고통이 그녀의 척추를 타고 올랐다. 식은땀이 창백한 이마에 송골송골 맺혔다. 이것은 단순한 가진통이 아니었다. 조산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협탁 위에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남편 강태준, 진성그룹의 후계자이자 그녀의 법적 보호자. 그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지우는 아래 십수를 깨물며 그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은 절망처럼 길게 이어졌지만 그는 받지 않았다. 방 안에는 빗소리와 그녀의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했다. 같은 시각 강남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비밀 펜트하우스. 강태준은 샴페인 잔을 높이 들었다. 우리의 성공을 위하여. 그의 앞에는 매혹적인 자태의 윤서희가 앉아 있었다. 그녀의 붉은 드레스는 창밖의 폭풍우와는 대조적으로 불타고 있었다. 두 사람은 방금 치인승 바이오의 거대한 M&A 계약을 성사시킨 참이었다. 윤서희는 태준의 넥타이를 장난스럽게 잡아당기며 속삭였다. 이제 곧 진성의 모든 것이 태준 씨 손에 들어올 거예요. 그 지루한 정략 결혼 상대자가 아니라 바로 내가 당신 옆에 서 있을 거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야망이 숨어 있었다. 그녀는 태준의 아내가 아닌 그의 제국을 원했다. 바로 그때 태준의 주머니 속 휴대폰이 격렬하게 진동했다. 화면에 뜬 이름 한지우. 태준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이 중요한 순간에 찬물을 끼얹는 존재. 그는 승리의 도취감에 젖어 있었고 아내의 존재는 그저 성가신 의무일 뿐이었다. 그는 잔을 내려놓지 않은 채 휴대폰을 꺼냈다. 받지 마요. 윤서희가 그의 손을 부드럽게 감쌌다. 지금 이 순간은 우리 둘만의 것이에요. 그 여자가 끼어들 자리는 없어요. 아마 별일 아닐 거예요. 늘 그랬듯이. 그녀의 눈빛은 그를 사로잡았고 태준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그는 결국 망설임 없이 거절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전원을 꺼버렸다. 지우의 휴대폰에서 통화 중이어서 라는 차가운 기계음이 흘러나왔다. 그리고 다시 걸었을 때 전원이 꺼져 있다는 안내가 나왔다. 지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고통보다 더한 배신감이 심장을 찢었다. 뱃속의 아이가 마지막 힘을 다해 발길질하는 것이 느껴졌다. 그녀는 혼자였다. 이 거대한 저택에서, 이 폭풍우 속에서 완전히 혼자였다. 그녀는 더 이상 남편을 기다릴 수 없었다. 아이를 살려야 했다. 지우는 고통을 참으며 벽을 짚고 일어섰다. 비틀거리며 현관으로 향하는 그녀의 모습은 처절했다. 하우스메이드들은 오늘 모두 휴가를 보낸 상태였다. 이 또한 윤서희가 미리 계획한 것임을 지우는 아직 알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이 지옥을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이 그녀의 맨발에 감겼다. 진통은 이제 몇 분 간격으로 몰아쳤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차키를 집어들었다. 결혼 사진이 걸린 복도를 지날 때 액자 속 강태준은 차갑게 웃고 있었다. 그 미소는 그녀의 불행을 비웃는 듯했다. 그녀의 결혼 생활은 처음부터 이런 폭풍우와 같았다. 화려하지만 속은 텅 비고 위험했다. 펜트하우스에서는 클래식 음악이 빗소리를 압도하고 있었다. 강태준은 휴대폰 전원을 끈 것을 완전히 잊었다. 그는 윤서희의 야망에 찬 눈빛을 마주 보았다. 이번 계약으로 이 사회에서 삼촌을 몰아낼 명분이 생겼어. 당신의 정보가 결정적이었어. 태준이 그녀의 턱을 치켜들며 말했다. 그는 그녀의 무자비함을 사랑했다.
그것이 성공의 필수 조건이라 믿었다. 나는 태준 씨가 최고가 되길 바라니까. 서희가 그의 입술에 입을 맞췄다. 그녀는 한지우라는 존재를 벌레처럼 여겼다. 진성그룹 안주인 자리를 위한 마지막 장애물. 오늘 밤 그녀는 그 장애물을 제거할 계획을 이미 세워두었다. 태준의 휴대폰을 끄게 만든 것은 그 계획의 일부일 뿐 사소한 시작에 불과했다. 지우는 간신히 자신의 차고에 도착했다. 하얀색 세단에 몸을 싣자마자 또 한 번의 격렬한 진통이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핸들의 이마를 밟고 신음했다. 시야가 흐려졌다. 그녀는 이대로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뱃속의 아이가 그녀에게 살아야 할 이유를 상기시켰다. 아이는 죄가 없었다. 이 더러운 정략 결혼의 유일한 결실이었다. 그녀는 시동을 걸었다. 와이퍼가 맹렬하게 움직였지만 쏟아지는 비를 감당하지 못했다. 그녀는 차를 몰아 저택의 철문을 빠져나갔다. 한남동의 언덕길은 이미 작은 강처럼 변해 있었다. 그녀는 진성의료원을 향해 차를 몰았다. 남편의 가족이 소유한 병원, 그곳이라면 안전할 것이라 믿었다. 펜트하우스의 침실, 태주는 서희의 드레스 지퍼를 내렸다. 그는 권력과 성공, 그리고 이 자극적인 여자에게 완전히 취해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아내 한지우의 존재는 완전히 지워졌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 7개월 된 배, 그 모든 것이 희미한 배경처럼 멀어졌다. 그는 현재의 쾌락과 미래의 제국만을 생각했다. 서희는 그의 목을 감싸 안으며 창밖의 도시를 바라보았다. 저 아래 어딘가에서 한지우가 고통받고 있음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아니, 그녀는 그것을 원했다. 그녀는 자신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했다. 진행 중이라는 짧은 메시지가 떠 있었다. 그녀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으며 태준의 입술을 다시 찾았다. 모든 것이 그녀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지우는 강변북로를 달리고 있었다. 시야는 거의 확보되지 않았다. 그녀는 한 손으로 배를 움켜쥐고 다른 한 손으로 핸들을 간신히 붙잡았다. 뱃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쏟아지는 느낌이 들었다. 양수가 터진 것이 아니었다. 피었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안 돼, 제발. 아가야, 제발. 그녀는 병원 응급실에 겨우 전화를 걸었다. 한지우입니다. 지인승, 강태준 회장. 아내, 지금 피가. 그녀의 목소리는 고통으로 끊어졌다. 전화를 받은 간호사는 기계적인 목소리로 즉시 오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미묘한 냉기가 서려 있었다. 지우는 그것을 알아차릴 여력이 없었다. 진성의료원 응급실 입구에 그녀의 차가 미끄러지듯 멈춰 섰다. 차 문을 열자마자 그녀는 아스팔트 바닥으로 쓰러졌다. 비가 그녀의 피와 눈물을 씻어내렸다. 의료진 몇 명이 달려 나왔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이상하게도 여유로웠다. 마치 이 상황을 예상했다는 듯이 그들은 지우를 침대에 싣고 응급실 안으로 황급히 밀고 들어갔다. 펜트하우스의 창문은 거대한 폭풍우의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태준과 서희는 와인을 마시며 그 광경을 감상했다. 폭풍우가 치는 밤은 모든 것을 정화하는 것 같아. 서희가 속삭였다. 불필요한 것들을 씻어내고 강한 것들만 남기지. 태준은 그녀의 말에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이 그 강한 것이라고 확신했다. 지우는 응급실 침대에 누워 천장의 형광등을 바라보았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그들의 대화는 절망적이었다. 산모 출혈이 너무 심합니다. 혈압 급격히 저하, 태아 심박동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지우는 누군가의 손을 붙잡으려 했지만 아무도 그녀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간호사에게 애원했다. 남편, 강태준,
제발 그에게 연락해 주세요. 마지막이라도. 간호사는 그녀의 눈을 피하며 고개를 저었다. 회장님은 지금 중요한 회의 중이셔서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그 거짓말은 지우의 마지막 희망의 끈을 끊어버렸다. 수술실의 차가운 금속문이 닫히기 직전 지우는 복도 끝에서 익숙한 실루엣을 보았다. 윤서희의 비서였다. 왜 그가 여기에? 지우의 머릿속에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었다. 계획된 살인이었다. 그녀의 남편은 그녀를 버린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를 죽이고 있었다. 같은 시각 강태주는 윤서희의 품에서 잠들어 있었다. 그는 평생 이렇게 만족스러운 밤은 없었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얻은 성공과 앞으로 얻을 더 큰 권력을 꿈꾸었다. 그는 몰랐다. 그가 꿈을 꾸는 동안 그의 아내와 아이가 지옥의 문턱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지옥의 문을 연 것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지우의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차가운 수술대 위에서 뱃속의 아이를 생각했다. 단 한 번도 안아보지 못한 아이. 그녀는 아이에게 속삭였다. 아가야, 미안해.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하지만 기억해.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 아빠처럼 괴물이 되지 마. 그리고 그녀의 눈이 감겼다. 폭풍우가 절정에 달했다. 서울은 마치 물에 잠긴 도시처럼 보였다. 펜트하우스의 통유리는 세찬 비바람에 울부짖었지만 안은 완벽하게 고요했다. 강태주는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거부한 통화 한 통 때문에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 진성의료원의 응급실은 폭풍우 속에서도 기이할 정도로 침착했다. 한지우가 피에 젖은 채 쓰러졌을 때 그녀를 옮기는 의료진의 손길은 빠르기보단 기계적이었다. 그들은 그녀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진성그룹 강태준 회장의 아내.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VIP 환자를 대하는 긴급함 대신 정해진 절차를 따르는 듯한 냉정함이 서려 있었다. 바로 그 시각 펜트하우스에서 윤서희는 샤워 가운을 걸친 채 와인잔을 들고 있었다. 그녀의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병원 도착. 그녀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걸렸다. 그녀는 태준이 잠든 침실을 흘깃 본 뒤 조용히 서재로 향했다. 그리고 단축번호 1번을 눌렀다. 진성의료원 원장, 박진태였다. 원장님, 지금 응급실에 손님이 도착했을 텐데요. 서희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가웠다. 수화기 너머의 박 원장은 침을 삼켰다. 네, 윤 이사님, 그렇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그 자리에 앉힌 장본인이며 그의 불법 임상시험 데이터를 그녀가 쥐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다. 상황이 좋지 않아야죠. 서희가 차갑게 말했다. 강 회장님은 지금 매우 중요한 휴식 중이십니다. 이 일로 방해받으셔서는 안 돼요. 그 어떤 불편한 결과도 남아서는 안 됩니다. 그녀는 불편한 결과라는 단어에 힘을 주었다. 이해하시겠어요, 원장님?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사고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박 원장은 눈을 감았다. 이것은 의료 행위가 아니었다. 살인 방조였다. 하지만 만약 아이가, 그가 망설이자 서희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변했다. 박 원장, 당신의 연구가 세상에 알려지길 원치 않는다면 내 말을 따르세요. 모든 것을 끝내세요. 이것은 강 회장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태준의 이름을 팔며 거짓말을 완성했다. 수술실 안 수간호사 김민지가 이 모든 이상한 흐름을 목격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 병원에서 20년을 일했다. 그녀는
박 원장이 지금 명백한 의료과실을 저지르고 있음을 알았다. 그는 일부러 시간을 끌고 있었다. 산모를 서서히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었다. 김 간호사의 심장이 차갑게 식어갔다. 아이 먼저. 지우가 신락 같은 목소리로 애원했다. 그녀의 본능이 아이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리고 있었다. 박 원장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고 제왕절개가 시작되었다. 차가운 메스가 지우의 배를 갈랐다. 그리고 몇 분 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작고 연약한 생명체가 꺼내졌다. 아이는 울지 않았다. 숨을 쉬지 않았다. 박 원장이 아이를 받아들고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말했다. 사산입니다. 이미 자궁 내에서 그가 말을 끝마치기도 전에 기적이 일어났다. 아이가 가느다란 고양이 같은 울음소리를 터뜨렸다. 엥. 그 소리는 수술실의 모든 소리를 압도했다. 지우의 눈이 번쩍 뜨였다. 그녀는 그 소리를 들었다. 아가. 그녀가 아이를 향해 손을 뻗으려 했다. 김민지 간호사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저렇게 작은 생명체가 살아남기 위해 울고 있었다. 하지만 박 원장의 눈은 차가웠다. 그는 재빨리 아이를 다른 간호사에게 넘기며 명령했다. 신생아 중환자실로. 즉시. 그러나 그는 김민지가 아닌 자신의 신복인 다른 간호사에게 아이를 넘겼다. 그 간호사는 아이를 안고 수술실을 빠져나갔다. 박 원장은 다시 지우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이제 남은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그는 수술팀에게 다시 지시를 내렸지만 여전히 핵심적인 조치는 빠져 있었다. 지우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아이의 울음소리가 사라지자 그녀의 생명력도 급격히 꺼져갔다. 아가, 내 아가. 그녀는 그것이 마지막 말이 될 줄 알았다는 듯 중얼거렸다. 모니터의 경고음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혈압 60. 심정지입니다. 이제야 박 원장은 연기를 시작했다. 제세동기. 에피네프린. 하지만 너무 늦었다. 그들은 처음부터 그녀를 살릴 생각이 없었다. 김민지 간호사는 제세동기를 누르는 척하며 눈을 감았다. 그녀는 이 살인의 공범이 되고 있었다. 지우의 몸이 몇 번 튀어올랐지만 심전도 모니터는 결국 긴 수평선을 그었다. 한지우, 진성그룹의 안주인. 그녀는 남편의 병원에서 남편의 정부가 내린 명령에 의해 철저히 혼자 죽어갔다. 박 원장은 마스크를 벗으며 사망 시간을 선언했다. 오전 3시 15분. 과다출혈로 인한 심정지. 그는 땀을 닦는 척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즉시 윤서희에게 문자를 보냈다. 정리되었습니다. 하나는 아직 아이가 남아 있었다. 한편 아이를 데리고 나갔던 간호사는 신생아 중환자실이 아닌 병원 구석의 처치실로 향했다. 그곳에는 이미 박 원장의 지시를 받은 다른 의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아이를 인큐베이터에 넣었지만 산소 공급 장치를 연결하지 않았다. 그들은 아이가 자연스럽게 저체온증과 호흡 곤란으로 사망하기를 기다릴 작정이었다. 김민지 간호사는 이 모든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수술실 정리가 끝나자마자 미친 듯이 복도를 달렸다. 그녀의 양심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그녀는 수십 년간 생명을 구해왔다. 이대로 죄 없는 아기까지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그녀는 박 원장과 그 간호사가 향했던 구석진 처치실로 향했다. 문틈으로 본 광경은 그녀의 예상을 확신시켰다. 아이는 차가운 인큐베이터 안에서 파랗게 변해가고 있었다. 의사와 간호사는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김민지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녀는 병원의 비상벨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잘 알았다. 그녀는 복도 끝으로 달려가 화재 경보기를 눌렀다. 불이야, 불. 병원 전체에 요란한 사이렌이 울렸다.
처치실에 있던 의사와 간호사가 당황하며 밖으로 뛰쳐나왔다. 그 틈을 타 김민지는 처치실로 숨어 들어갔다. 그녀는 인큐베이터를 열고 파랗게 질린 아기를 재빨리 자신의 가운 속에 품었다. 아기는 숨을 거의 쉬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신생아실로 달려갔다. 마침 그날 밤 다른 산모에게서 태어난 사사나가 있었다. 김민지는 그 사사나의 발목에 채워진 인식표를 떼어내어 지우의 아기 발목에 채웠다. 그리고 지우의 아기 인식표는 사사나에게 채웠다. 그녀는 재빨리 차트를 조작했다. 한지우 산모의 아들 사산, 체중 1.2kg. 모든 것이 1분 안에 이루어졌다. 그녀는 사사나를 다시 처치실에 인큐베이터에 넣었다. 이제 곧 의사들이 돌아와도 그들은 인큐베이터 안에 아기가 이미 죽었다고 보고할 것이다. 김민지는 가운 속에 지우의 아들, 강태준의 아들을 숨긴 채 병원의 비상계단을 향해 달렸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릴 각오를 했다. 이 도시, 이 나라를 떠나야 했다. 그녀는 병원 후문을 통해 폭풍우 속으로 사라졌다. 그녀의 가운 속에서 기적처럼 아기가 다시 약한 숨을 내쉬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박 원장은 윤서희에게 두 번째 보고를 올렸다. 아이도 처리되었습니다. 사인은 선천적 호흡부전. 펜트하우스에서 윤서희는 와인잔을 비우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강태준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는 아내가 죽고 자신의 핏줄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사라질 뻔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지옥의 문을 열었음을, 그리고 그 지옥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알지 못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더욱 화려해졌고 강태준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진성그룹의 공식적인 회장 자리에 올랐다. 그는 한국 경제를 움직이는 10대 재벌 총수 중 가장 젊고 공격적인 리더로 불렸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법적 아내가 된 윤서희가 있었다. 그들은 한남동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성채와도 같은 저택에 살았다. 겉으로 보기에 그들은 모든 것을 가졌다. 부, 명예, 그리고 서로. 언론은 그들을 세기의 커플이라 칭송했다. 강태준의 냉철한 카리스마와 윤서희의 세련된 아름다움은 완벽한 그림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그 그림 뒤편은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얼음으로 만든 궁전과 같았다. 화려하지만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5년 전 그날 밤에 폭풍우는 잦아들었지만 태준의 내면에는 그보다 더한 한기가 자리 잡았다. 그는 아내와 아이를 동시에 잃은 비극적인 남편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했다. 그리고 그 연기가 너무 오래 지속된 나머지 무엇이 진실인지조차 헷갈리기 시작했다. 그들에게는 아이가 없었다. 결혼 직후부터 그들은 진성의료원의 최고 의료진을 동원해 아이를 가지려 노력했다. 하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최근의 검사 결과는 윤서희에게 원인 불명의 불임이라는 판정을 내렸다. 강태준은 그 결과를 듣고도 아무런 표정을 짓지 않았다. 마치 신의 공정한 처벌을 받아들이는 순교자처럼 윤서희는 강태준의 침묵에 미쳐가고 있었다. 그녀는 그토록 원하던 강 회장의 아내 자리를 차지했지만 그 자리는 텅 비어 있었다. 태준은 그녀를 안았지만 그의 눈은 언제나 다른 곳을 향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더 정확히는 그가 죽은 한지우를 잊지 못하고 있음을 알았다. 태준은 불면증에 시달렸다. 그는 매일 밤 서재에서 잠들었다. 최고급 가죽 소파에 몸을 뉘이면 어김없이 5년 전 그날 밤의 악몽이 찾아왔다. 빗소리, 그리고 수없이 울리던 휴대폰 진동 소리.
그는 꿈속에서 필사적으로 전화를 받으려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전화기 너머에서는 언제나 한지우의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왜 받지 않았어요? 그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자신이 그날 밤 전화를 받았다면, 아니, 최소한 전원을 켜두기만 했더라면, 지우는 죽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아이도 살았을지 모른다. 그는 비겁하게도 모든 책임을 병원의 의료과실로 돌렸다. 박 원장은 모든 책임을 지고 해임되었지만 윤서희는 그에게 두둑한 퇴직금과 해외 도피 자금을 챙겨주었다. 태주는 매년 지우의 기일에 맞춰 거액을 진성의료원 산부인과 발전기금으로 기부했다. 그것은 그의 뒤늦은 속죄 방식이었다. 그는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곳에 지우와 죽은 아이를 위한 거대한 이중묘를 만들었다. 그는 그곳을 자주 찾았지만 윤서희는 단 한 번도 그곳에 가지 않았다. 내일 벌써 오죽이군. 저녁 식사 자리에서 태준이 와인잔을 돌리며 무심하게 말했다. 거대한 다이닝 테이블의 양 끝에 앉은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수킬로미터처럼 느껴졌다. 윤서희는 나이프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그녀의 완벽하게 관리된 얼굴에 순간적인 경련이 일었다. 벌써 그렇게 됐네요. 시간 참 빨라요.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었다. 내일 당신 일정이 바쁘지 않다면 저녁에 부모님과 식사라도. 태준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내일은 하루 종일 시간 비워뒀어. 묘지에 다녀올 생각이야.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윤서희의 인내심이 바닥났다. 죽은 사람 때문에 산 사람을 이렇게 외롭게 만들어야겠어요? 5년이에요. 태준 씨. 언제까지 그 여자의 망령에 사로잡혀 살 거죠? 당신은 내 남편이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올라갔다. 그녀는 한지우가 죽어서도 자신에게서 태준을 빼앗아가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 태준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5년 전 펜트하우스에서 서희를 바라보던 그 남자가 아니었다. 그의 눈에는 깊은 피로와 혐오감이 서려 있었다. 망령이라고? 그가 낮게 읊조렸다. 그 망령이 내 아내였고 내 아이의 엄마였어. 당신이 그토록 원하는 진성그룹의 안주인 자리를 처음부터 지켰던 사람. 그의 말은 비수처럼 서희의 심장에 밝혔다. 그녀는 자신이 한지우를 어떻게 밀어냈는지, 어떻게 죽음으로 몰아넣었는지 떠올렸다. 그녀는 태준이 그 사실을 조금이라도 눈치챘을까봐 두려웠지만, 동시에 그가 영원히 모르고 자신을 경멸한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와서 날 비난이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더 이상 이 대화를 이어갈 가치를 느끼지 못했다. 당신이 불임인 건 어쩌면 하늘의 뜻일지도 모르지. 당신 같은 여자가 엄마가 되는 걸 원치 않았던 거야. 그는 잔인한 말을 내뱉고는 서재로 향했다. 서희는 홀로 남아 부들부들 떨었다. 그녀의 눈에 증오가 어렸다. 한지우, 죽어서도 나를 방해해. 서재에 들어선 태주는 거대한 통유리 앞에 섰다.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5년 전 그날 밤 자신이 전원을 꺼버린 휴대폰을 떠올렸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모든 것을 파괴했다. 자신의 성공, 야망, 그리고 윤서희와의 관계까지도. 모든 것이 이 죄책감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다. 그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한지우가 남긴 유일한 물건, 그녀가 직접 짰던 아기 베네쩌 고리가 들어있었다. 그는 그것을 만지작거리며 생각했다. 만약 그 아이가 살았다면 지금쯤 5살이 되었을 것이다. 자신을 아빠라고 불렀을 것이다. 그 생각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었다. 그는 자신이 만든 거대한 무덤을 떠올렸다.
한지우의 묘, 그리고 그 옆에 작은 강태준 아들의 묘. 그는 그 묘비의 이름조차 새겨주지 못했다. 태어나자마자 죽었다고 보고받았기 때문이다. 그는 내일 그곳에 가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미안하다는 말은 이미 너무 공허했다. 한편 자신의 침실로 돌아온 윤서인은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녀의 눈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불안감이 가득했다. 그녀는 태준이 자신을 떠날까봐 두려웠다. 아니, 그가 5년 전에 진실을 파헤칠까봐 두려웠다. 그녀는 박 원장이 해외에서 잘 지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비서에게 비밀스러운 문자를 보냈다.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죄를 잊기 위해 더욱더 화려하게 치장하고 더 많은 권력을 손에 쥐려 했다. 그녀는 진성그룹의 문화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하며 자비로운 이미지를 구축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은 5년 전 그날 밤 태준의 휴대폰 전원을 끄게 만들었던 그 순간에 멈춰 있었다. 그녀는 한지우의 죽음이라는 벽을 쌓고 그 위에 자신의 성을 지었다. 그리고 이제 그 벽에 서서히 균열이 가기 시작하고 있었다. 태준의 죄책감은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었고 서희의 불안감은 그 죄책감을 자양분 삼아 커져갔다. 그들의 텅 빈 저택은 5년 동안 쌓인 거짓말과 죄의 무게로 삐걱거렸다. 내일은 한지우의 오죽이었다. 그리고 그날은 그들의 거짓된 평화를 깨뜨릴 운명의 날이기도 했다. 한지우의 오죽이 그날도 어김없이 비가 내렸다. 5년 전 그날처럼 지독한 폭우는 아니었지만 서울의 하늘을 잿빛으로 물들이는 차가운 가을비였다. 강태준은 검은색 코트깃을 세운 채 2개의 묘비 앞에 홀로 섰다. 한지우의 묘, 그리고 그 옆 이름조차 없는 강태준 아들의 묘. 대리석은 빗물에 젖어 더욱 차갑게 빛났다. 그는 국화꽃 한 다발을 내려놓았다.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윤서인은 오늘 아침 중요한 자선 갈라 디너에 참석해야 한다며 바쁘게 집을 나섰다. 그녀는 죽은 자들을 위한 시간 낭비에 동참할 생각이 없어 보였다. 태준 역시 그녀가 곁에 있기를 바라지 않았다. 이 지독한 죄책감은 오롯이 그 혼자 감당해야 할 몫이었다. 내가 그날 전화를 받았다면 그는 수백 번 되뇌었던 말을 다시 한번 내뱉었다.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오직 빗소리만이 그의 공허한 독백을 감쌌다. 그는 묘비에 새겨진 아내의 이름을 손가락으로 쓸어보았다. 사진 속 지우는 여전히 희미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 미소는 그에게 끝없는 고통을 안겨주었다. 그는 저택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윤서희의 얼굴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다. 그 얼음 궁전 같은 집은 그에게 안식처가 아닌 5년간 이어진 거짓과 위선의 상징일 뿐이었다. 그는 차를 돌려 진성그룹 본사 자신의 회장실로 향했다. 일에 몰두하는 것만이 이 고통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유일한 마약이었다. 회장실은 고요했다. 비서실장은 그의 침통한 표정을 읽고 조용히 커피 한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회장님, 오전에 발신인 불명의 소포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태주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무심하게 물었다. 누가 보낸 거지? 비서가 망설이며 답했다. 그게 반송 주소나 발신인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일반 우편으로 배달되었습니다. 보통 회장에게 오는 소포는 엄격한 보안 검사를 거치지만 이것은 너무나 평범한 상자여서 검사팀을 통과해 비서실로 전달된 모양이었다. 태주는 미간을 찌푸렸다. 이 시점에 익명의 소포라니 기분이 찜찜했다. 그는 손짓으로 가져오라고 명령했다. 비서가 가져온 것은 신발 상자보다 조금 작은 누런색 종이 상자였다. 태주는 페이퍼 나이프로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낡은 신문지로 아무렇게나 감싼 무언가가 들어있었다.
신문지를 걷어내자 빛바랜 손뭉치 위에 놓인 작은 물체가 드러났다. 그것은 아기용은 팔찌, 정확히는 발찌였다. 세월의 흔적으로 검게 산화되어 있었지만 형태는 분명했다.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발찌를 집어들었다. 아주 작고 가벼웠다. 그리고 발찌 안쪽에 새겨진 작은 글씨를 발견했다. 진성 의료원. 그리고 그 아래 숫자가 새겨져 있었다. 5년 전 오늘 한지우가 죽은 바로 그날의 날짜였다.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했다. 이것은 무엇인가? 누가, 왜, 하필 오늘 이것을 보냈는가? 이것이 만약 그때 그 아이의 것이라면, 하지만 병원에서는 분명히 사산이라고 했다. 사산아에게 이런 인식표를 채웠을 리가 없다. 그의 머릿속이 혼란으로 가득 찼다. 그는 이것이 자신을 향한 잔인한 농담이거나 혹은 무서운 진실의 조각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태주는 5년 전의 기억을 필사적으로 되짚었다. 그날 새벽 그는 펜트하우스에서 윤서희의 비서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지우가 병원에서 위독하다는 그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은 이미 끝나 있었다. 수술실 앞 복도에서 박 원장은 고개를 숙인 채 최선을 다했지만 산모와 아이 모두라고 보고했다. 그는 당시 충격과 죄책감에 빠져 그 어떤 의심도 하지 못했다. 그는 아내의 시신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모든 장례 절차는 윤서희와 비서실이 알아서 처리했다. 그는 그저 망가진 인형처럼 끌려다닐 뿐이었다. 그리고 의료 보고서. 그는 그것을 제대로 읽어본 기억이 없었다. 태주는 즉시 내부 인터폰으로 비서실장에게 명령했다. 5년 전 내 아내 한지우 씨의 진성 의료원 진료 기록, 사망 보고서 원본, 지금 당장 내 방으로 가져와. 병원 시스템에 접속해서라도 찾아내.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고. 비서실장은 회장의 싸늘한 목소리에 긴장하며 즉시 움직였다. 몇 분 뒤 대외비 도장이 찍힌 두꺼운 파일이 그의 책상 위에 놓였다. 태주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넘겼다. 의학 용어로 가득했지만 몇 가지 이상한 점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지우가 병원에 도착한 시간과 사망 선고 시간 사이의 간격이 너무 짧았다. 과다 출혈 환자에게 시행되었어야 할 응급 조치들이 몇 가지 누락되어 있거나 너무 늦게 시행된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아이의 기록, 남아, 사산, 체중 1.2kg, 선천적 호흡 부전 추정. 너무나 간결했다. 사산아에 대한 부검 기록이나 어떠한 추가 조치 기록도 없었다. 모든 것이 너무 깔끔하게 사고로 종결되어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서둘러 덮어버린 것처럼 그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이름이 떠올랐다. 박진태 원장. 그는 이 사고의 책임을 지고 해임되었다. 하지만 태주는 기억해냈다. 당시 윤서희가 불필요한 잡음을 만들지 말자며 박 원장에게 거액의 퇴직금을 챙겨주라고 조언했던 것을. 당시에는 그것이 합리적인 조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 그것은 입막음용 돈처럼 보였다. 은색 팔찌가 그의 손바닥 안에서 차갑게 식어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과실이 아닐 수도 있다. 태주는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아내와 아이의 죽음에 타살의 가능성이 있음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 감히 상상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의심은 이미 한 사람을 향하고 있었다. 그는 진성그룹 내부의 누구도 믿을 수 없었다. 특히 진성의료원은 이미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컸다. 그에게는 외부의 눈이 필요했다. 그는 개인 금고에서 아무도 모르는 대포폰을 꺼냈다. 재벌 총수로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준비해 둔 것이었다. 그는 단 하나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최진혁입니다. 최진혁, 전직 국정원 블랙 요원 출신으로 지금은 서울에서 가장 유능하고 비밀스러운 사설, 탐정 사무소를 운영하는 남자였다. 그는 돈으로 움직이지만 진실을 파헤치는 데는 집요한 사냥개로 유명했다. 강태준입니다. 태준이 낮게 말했다. 수화기 너머의 최진혁은 잠시 침묵했지만 놀란 기색은 없었다. 회장님께서 저에게 직접 전화를 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태준은 용건을 말했다. 5년 전 사건을 조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 아내와 아이의 죽음입니다. 이미 의료과실로 종결된 사건 아닙니까? 최진혁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감정했다. 태준은 손안의 발찌를 꽉 쥐었다. 나는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걸 받았습니다. 그는 발찌에 대해 설명했다. 수화기 너머로 최진혁의 흥미가 느껴지는 듯했다. 조사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태준은 잠시 망설였다. 그의 의심이 사실이라면 그는 자신의 제국 전체를 뒤흔들어야 할지도 몰랐다. 제한 없습니다. 5년 전 그날 밤 진성의료원 산부인과에 근무했던 모든 의사와 간호사, 특히 당시 원장이었던 박진태의 행방을 찾아주십시오. 그는 지금 해외에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계약금은 평소대로 제 법인 계좌로. 아니, 태준이 말을 끊었다. 이 일은 현금으로만 진행합니다. 내일 정오 K호텔 1901호에서 만나죠. 내가 직접 가겠습니다. 그리고 최 대표, 말씀하십시오. 이 일은 내 아내 윤서희 이사장도 몰라야 합니다. 그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됩니다. 만약 정보가 샌다면 그게 누구든 나는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회장으로서의 위압감이 실려 있었다. 최진혁은 짧게 웃었다. 저는 비밀 엄수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회장님, 내일 뵙겠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태준은 잿빛으로 변한 서울의 하늘을 바라보았다. 5년간 그를 짓눌렀던 죄책감이 이제 차가운 분노와 의심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는 손안의 작은 발찌를 내려다보았다. 아가야, 만약 네가 살아있다면 아빠가 반드시.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진실이 무엇이든 그는 그것을 감당할 준비를 해야 했다. 5년 동안 외면했던 진실의 대가를 치를 시간이었다. 최진혁의 사무실은 서울의 화려한 불빛이 닿지 않는 용산의 낡은 상가 건물 꼭대기에 자리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허름한 외관과 달리 내부는 최첨단 보안 장비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강태준 회장에게서 받은 현금 가방을 금고에 넣고 모니터에 5년 전 진성의료원의 인사 기록을 띄웠다. 그의 접근 방식은 간단했다. 사건 현장에 있었던 모든 인물을 재조명한다. 그는 박진태 원장이 이미 윤서희의 비호 아래 해외로 도피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박 원장은 거물이었지만 동시에 미끼일 뿐이었다. 진실을 아는 자는 혹은 진실을 만든 자는 더 깊숙한 곳에 숨어 있기 마련이다. 최진혁은 그날 밤 응급실과 수술실에 근무했던 모든 의사와 간호사들의 목록을 작성했다. 총 11명. 그는 자신의 팀원들에게 그들의 현재 행방과 5년간의 행적을 낱낱이 파헤치라고 지시했다. 그의 수사망은 거미줄처럼 촘촘하고 신속했다. 단 몇 시간 만에 하나의 이름이 붉은색으로 전멸하며 떠올랐다. 김민지. 당시 산부인과 수간호사, 20년 근속. 평판이 좋고 유능했던 베테랑 간호사. 그런데 그녀는 한지우가 사망한 바로 다음 날 돌연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유는 일신상의 이유 그리고 퇴직금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했다. 그녀의 병원 내 기록, 주소지, 심지어 가족 관계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 깔끔하게 삭제되어 있었다. 인위적이군. 최진혁은 혼잣말을 내뱉었다. 사람이 20년간 일한 직장을 떠나면서
이렇게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은 불가능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녀의 기록을 지운 것이다. 그는 자신의 해커팀에게 그녀의 마지막 디지털 흔적을 추적하라고 명령했다. 공항 출입국 기록, 신용카드 내역, 그 무엇이든 같은 시각. 윤서인은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자선 갈라 디너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었다. 그녀는 진성문화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우아하게 미소 지으며 거물급 인사들과 와인잔을 부딪혔다. 어젯밤 태준이 내뱉은 잔인한 말은 그녀의 완벽한 화장 뒤에 감춰져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룬 모든 것을 필사적으로 지키려 했다. 행사가 절정에 달했을 때 그녀의 비서가 다가와 귓속말을 전했다. 그 비서는 5년 전 그날 밤 병원 복도에서 지우의 마지막 모습을 목격했던 바로 그 남자였다. 그는 서희의 가장 충실한 수족이었다. 이사님, 확인되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어제 개인 금고에서 거액의 현금을 인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오 K호텔에서 최진혁을 만났습니다. 윤서희의 미소가 순간적으로 굳었다. 최진혁. 그 이름은 재계의 어두운 뒷골목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국정원 출신의 해결사, 태준이 그를 고용했다는 것은 단 하나를 의미했다. 그가 5년 전에 일을 파헤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 망할 은팔찌 때문인가. 그녀는 어제 태준의 책상 위에서 흘깃 보았던 그 상자를 떠올렸다. 그녀는 태어남을 가장하며 행사장 구석의 조용한 테라스로 나왔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다. 그녀는 비서에게 단호하게 명령했다. 최진혁이 무엇을 캐고 있는지 당장 알아내. 그리고 박진태. 그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그가 딴 생각을 품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경고하고. 그녀의 불안감은 정확했다. 태주는 단순한 의심을 넘어 확신을 향해 가고 있었다. 그녀는 이 상황을 다시 통제해야 했다. 그녀는 즉시 자신의 홍보팀에 연락했다. 기자 한 명 연결해 한지우 씨 5주기를 기려서 진성의료원에 한지우 추모모자 복원재단을 설립하겠다고 기사를 내보내. 5년 전의 안타까운 의료사고를 반성하고 이것은 태준을 향한 공개적인 경고이자 덫이었다. 사건을 의료사고로 다시 한번 규정 지음으로써 그가 더 이상 파헤치지 못하도록 족쇄를 채우려는 속셈이었다. 그녀는 여론을 이용해 태준을 압박할 생각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 게임의 지배자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었다. 최진혁의 사무실에서는 새로운 정보가 모니터에 떠올랐다. 찾았습니다. 대표님. 해커가 외쳤다. 김민지. 5년 전 한지우 사망 이틀 뒤. 인천공항. 뉴질랜드 오클랜드행 편도 티켓입니다. 현금으로 구매했습니다. 그 이후로 한국 입국 기록은 전무합니다. 뉴질랜드. 그녀는 왜 하필 그곳으로 도망쳤을까? 최진혁은 즉시 오클랜드의 현지 협력자에게 연락을 취했다. 김민지의 사진과 인적 사항을 넘기며 그녀를 찾아내라고 지시했다. 동시에 그는 5년 전 그날 밤에 또 다른 기록을 검토하고 있었다. 김민지가 사라진 이유를 찾아야 했다. 그는 병원 신생아실의 그날 기록을 주목했다. 한지우의 아이가 사산 판정을 받은 그 시각. 놀랍게도 거의 동시에 다른 산모의 아이 역시 사산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기록상으로는 그날 밤 2명의 아기가 죽은 것이다. 하지만 최진혁의 감각이 이것이 너무나 우연의 일치라고 속삭였다. 만약 김민지가 무언가를 바꿨다면 무엇을 처리하시겠습니까? 박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윤서인은 창밖의 어두운 정원을 바라보며 명령했다. 해운대 하늘 보유권, 원장 여자와 거기 있는 아이, 한민준. 그녀는 그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역겨움을 느꼈다. 아주 비극적인 사고여야 해. 가스 누출이나
전기 합선으로 인한 화재가 좋겠어. 누구도 살아남아서는 안 돼. 흔적도 남기지 마. 태주는 회장실을 폭풍처럼 빠져나갔다. 복도에서 마주친 임원들이 놀라 인사를 건넸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5년 전 피에 젖어 실려가던 한지우의 마지막 모습과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들의 얼굴만이 교차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무관심으로 모든 것을 망쳤다. 그녀는 태준이 그 아이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전에 그 존재 자체를 세상에서 지워버릴 작정이었다. 그녀는 이것이 자신의 마지막 기회임을 알았다. 이 아이만 사라진다면 강태준은 증거를 잃는다. 그는 김민지의 증언만으로는 자신을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다. 그녀는 다시 한번 자신의 운명을 건도박을 시작했다. 김민지, 수간호사, 태준이 낮게 읊조렸다. 김민지는 화면 속의 태준을 보자 다시 눈물이 터졌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화면을 향해 절했다. 회장님, 회장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제가 사모님을 지켜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죄책감으로 갈라져 있었다. 부산의 호텔. 강태준은 초조하게 담배를 피워 물었다. 그는 최진혁에게 연락해 보육원 주변의 경호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본능적인 감각이 위험을 경고하고 있었다. 단 한 마리의 개미도 얼씬거리지 못하게 해 윤서희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 그는 자신의 경호팀 A팀도 보육원 근처에 이중으로 배치했다. 서울 상공을 가르며 전용기가 부산으로 향하는 동안 태주는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는 5년 전 윤서희의 야망을 사랑했다. 그녀의 무자비함이 성공의 증거라고 믿었다. 그는 한지호의 온화함과 순수함을 약점이라고 경멸했다. 하지만 그는 괴물을 자신의 침실에 들인 것이었다. 그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그는 민준이가 자신에게 내밀었던 스케치북을 떠올렸다. 비를 맞는 여자의 그림. 아이는 어떻게 그토록 슬픈 그림을 그릴 수 있었을까? 그 아이가 5년간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자신 때문에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그는 감히 상상할 수 없었다. 어쩌면 그녀가 아이를, 아니, 그럴 리 없었다. 아이는 분명히 죽었다고 보고받았다. 하지만 그 작은 의심이 그녀를 미치게 만들었다. 당장 오클랜드로 우리 팀을 보내. 그녀가 비서에게 속삭였다. 팀은 진성그룹의 비자금으로 운영되는 더러운 일을 처리하는 전직 용병들이었다. 최진혁보다 먼저 그녀를 찾아 그리고 입을 막아 영원히. 바로 그때 암호화된 개인 이메일 도착 알림이 울렸다. 유전자 검사 연구소였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열고 7중 보안을 거쳐 파일을 열었다. 화면 가득 복잡한 염기서열 그래프가 펼쳐졌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 부분.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윤서희는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진성그룹의 안주인이라는 타이틀을 사랑했고 그 자리를 위해서라면 살인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그 살인의 완벽한 공범이었다. 그가 그날 밤 지우의 전화를 받지 않음으로써 그는 아내의 사형 집행서에 서명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검체 A, 강태준과 검체 B, 한민준 사이의 관계 확률 99.999998%. 태준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하나도 빼놓지 말고 전부 말해요. 전부.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김민지는 5년 동안 묻어두었던 끔찍한 진실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격앙되었고 때로는 공포에 질려 끊어졌다. 친자 관계 성립. 김해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검은색 세단 여러 대가 활주로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최진혁이 보낸 주소가 내비게이션에 입력되었다. 해운대구, 중동, 하늘보유권. 해운대의 화려한 마린시티가 아닌 언덕배기에 자리한 낡은 주택가였다. 그곳은 그가 알던 부산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태주는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99.9998%. 숫자들이 그의 눈앞에서 춤을 추었다. 눈물이 쏟아졌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인가, 슬픔의 눈물인가, 혹은 참회의 눈물인가. 그는 알 수 없었다. 그는 아버지가 되었다. 5년 전에 이미 아버지였지만 그는 이제야 그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지우야, 지우야, 미안해. 정말. 그녀는 뒷걸음질 쳤다. 강태준. 그 이름은 5년 전의 끔찍한 밤을 소환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카페 뒷문으로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최진혁은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그는 위협하지 않았다. 대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저와 함께 가지 않으면 당신은 곧 죽습니다. 윤서희 이사장의 팀도 지금 오클랜드로 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저처럼 대화로 해결하려 하지 않을 겁니다. 그가 오열하며 무너져 내리던 바로 그 순간 책상 위에 다른 휴대폰, 최진혁과의 비상 연락망이 미친 듯이 울렸다. 태주는 눈물을 닦으며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최진혁의 다급하고 격앙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차는 좁은 골목길을 지나 작은 2층 주택 앞에 멈췄다. 담쟁이 덩굴이 낡은 벽을 감싸고 있었지만 마당에는 아이들의 작은 자전거와 알록달록한 화분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곳은 따뜻해 보였다. 그가 지우에게 한 번도 주지 못했던 그런 따뜻함이 느껴졌다. 회장님, 지금입니다. 윤서희의 처리팀이 움직였습니다. 복면을 쓴 괴한 사명이 지금 막 보유권 담을 넘었습니다. 경호팀과 교전이 시작됐습니다. 윤서희 이사님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박 원장에게 명령했어요. 사모님을 자연스럽게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태준의 눈이 커졌다. 그는 숨을 쉴 수 없었다. 박 원장은 일부러 수술을 지연시켰습니다. 지혈제를 늦게 투여하고 사모님은 과다출혈로 돌아가셨습니다. 그건 명백한 살인이었어요. DNA 검사 결과가 떠 있는 노트북 화면의 빛이 공포로 얼어붙은 태준의 얼굴을 비췄다. 그의 아들이 살아있음을 확인한 순간 그의 아들이 다시 죽음의 위기에 처했다. 막아. 무슨 수를 써서든 막아. 그는 호텔 방을 뛰쳐나가며 자신의 경호팀장에게 고함을 질렀다. 지금 당장 전원 보유권으로 진입해. 코드레드다. 내 아들을 구해. 부산의 밤 공기가 찢어지는 듯한 타이어 마찰음으로 가득 찼다. 강태준의 세단은 거의 날아가는 듯이 해운대의 좁은 골목길을 역주행했다. 그의 눈은 99.99%라는 숫자가 떠 있는 노트북 화면과 전방의 어지러운 골목길을 미친 듯이 오갔다. 내 아들. 그 단어가 그의 뇌리를 지배했다. 태주는 경호원들을 뒤로하고 홀로 문을 두드렸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술듯이 뛰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40대 중반의 여성이 나왔다. 그녀는 김민지와 닮았지만 훨씬 더 강인한 인상이었다. 그녀는 태준의 얼굴을 보자마자 모든 것을 알았다는 듯 싸늘하게 굳어졌다. 그녀가 바로 김민지의 동생 김수진 원장이었다. 전원 진입해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아이를 확보해. 그는 자신의 A팀 경호팀장에게 고함을 질렀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진성그룹 회장의 냉철한 음성이 아니었다. 그것은 덫에 걸린 짐승의 절박한 포효였다. 그는 5년 전 아내를 지키지 못했다. 이번에도 아이를 잃을 수는 없었다. 그는 이 가설을
강태준에게 보고했다. 보안 회선을 통해 연결된 태준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수간호사 김민지. 그녀가 뉴질랜드에 있다고요. 그는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은팔찌를 내려다보았다. 만약 아이가 살아있다면 그 희미한 가능성이 그의 심장을 거칠게 뛰게 했다. 보육원이 가까워지자 그는 이미 아수라장이 된 현장을 목격했다. 최진혁이 미리 심어둔 요원들과 태준의 A팀이 검은 복장의 괴한들, 즉 윤서희의 B팀과 격렬한 격투를 벌이고 있었다. B팀은 단순한 깡패가 아니었다. 그들은 살인을 위해 훈련받은 용병들이었고 그들의 목표는 오직 하나, 보육원 안으로 진입하는 것이었다. 강태준 회장님이시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무슨 일로 이런 누추한 곳까지 오셨습니까? 기부라도 하시려고요? 그녀의 눈에는 재벌 총수에 대한 경멸과 무언가를 지키려는 듯한 경계심이 가득했다. 태주는 말은 입술을 축였다. 김민지, 수간호사님과 통화했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젠장, 한 괴한이 외쳤다. 그는 경호원들의 저항이 예상보다 거세자 품 안에서 인화 물질이 든 병을 꺼냈다. 태워버려. 전부. 그가 병을 보육원 1층 창문에 던지려던 순간 태준의 차가 그를 향해 돌진했다. 차는 괴한을 그대로 들이받았고 인화물질 병은 허공에서 깨졌다. 태준은 책상을 내리쳤다. 윤서희, 그의 입에서 사리가 묻어나왔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고백이 이어졌다. 문제는 아이였습니다. 아이가 살아 태어났습니다. 회장님, 태준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섰다. 뭐라고? 사산이 아니었어? 태준은 아직 완전히 멈추지도 않은 차에서 굴러나오듯 뛰어내렸다. 회장님, 위험합니다. 경호팀장이 그를 막아섰지만 태준은 그를 밀쳐냈다. 내 아들이 안에 있어. 그는 평생 누군가를 향해 그렇게 절박하게 소리쳐 본 적이 없었다. 그의 눈에는 이미 불길이 치솟기 시작한 보육원 건물만 보였다. 김수진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언니가 5년간 숨겨온 비밀이 마침내 터졌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문을 막아서며 단호하게 말했다. 여긴 당신 같은 사람이 올 곳이 아닙니다. 돌아가세요. 당신이 5년 전에 버린 것들, 우리가 힘들게 지켜왔습니다. 이제 와서 빼앗아갈 생각 마세요. 그는 건물 안으로 돌진했다. 1층은 이미 연기로 자욱했다. 민준아, 한민준. 그가 목이 터져라 외쳤다. 원장님, 김수진 원장님. 그는 연기 속에서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김수진 원장의 비명소리를 들었다. 지하실로, 다들 지하실로 피해. 윤서희라는 이름에 김민지의 다리가 풀렸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최진혁은 그녀를 부축해 자신의 차에 태웠다. 그는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 안전가옥으로 그녀를 데려갔다. 그곳은 최진혁이 미리 준비해둔 곳이었다. 방 안에는 보안 장비와 위성 전화기가 놓여 있었다. 태주는 소리가 들리는 곳을 향해 달렸다. 거실을 지나자 한 괴한이 이미 방어벽을 뚫고 들어와 김수진 원장의 머리채를 잡고 있었다. 김 원장은 다른 아이들을 지하실로 대피시키고 마지막으로 민준이를 안고 나가려다 붙잡힌 것이었다. 민준이는 겁에 질려 자신의 낡은 스케치북을 가슴에 꼭 껴안은 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버린 게 아니오. 태준이 자신도 모르게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가 절박하게 갈라졌다. 나는 몰랐습니다. 정말입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제발 만나게 해주시오. 그의 눈에 붉은 핏발이 섰다. 재벌 총수의 위험은 온데간데 없고 절망에 빠진 한 남자만이 서 있었다. 이 꼬마가 그놈이군. 괴한이
민준이를 향해 손을 뻗으며 사악하게 웃었다. 이 애만 없애면 되는 거지. 그가 품에서 칼을 꺼내드는 순간 강태준이 괴한의 등 뒤에서 덮쳤다. 태준은 평생 제대로 된 싸움 한번 해본 적 없는 남자였다. 그의 손은 서류에 서명하거나 와인잔을 드는 데만 익숙했다. 네, 1.2kg의 작은 아기였지만 분명히 울었습니다. 지우 사모님도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김민지는 울먹이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박 원장은 그 아기마저 죽이려 했습니다. 처치실에 인큐베이터에 넣고 산소 공급을 차단했어요. 선천적 호흡 부전으로 위장하려 한 겁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아버지가 되었다. 그는 이성을 잃은 맹수처럼 괴한의 목을 팔로 감고 뒤로 잡아당겼다. 이 개자식아. 괴한은 당황했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지면서 그가 쥔 칼이 태준의 팔을 깊게 스쳤다. 태준의 코트 소매가 붉게 물들었지만 그는 팔을 풀지 않았다. 김수지는 그의 눈을 한참 동안 노려보았다. 그녀는 그 눈 속에서 깊은 고통과 후회를 읽었다. 그녀 역시 지난 5년간 언니의 비밀을 지키며 불안에 떨어야 했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문에서 비켜섰다. 아이는 상처가 많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약했어요. 조용히 해주세요. 그는 괴한의 머리를 바닥에 쳐박았다. 내 아들 손대지 마. 그의 분노는 상상 이상이었다. 그는 피가 흐르는 팔로 괴한의 얼굴을 가격했다. 그 순간 A팀 경호원들이 연기를 뚫고 들어와 괴한을 제압했다. 태주는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윤서인은 와인잔을 벽난로에 집어던졌다. 유리가 산산조각 나며 불길 속으로 사라졌다. 그녀는 5년간 공들여 쌓아 올린 자신의 성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결코 모든 것을 잃을 수 없었다. 그녀는 태준과 자신의 결혼사진 액자를 집어들었다. 사진 속 태준은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그녀는 액자를 부서져라 쥐며 중얼거렸다. 당신은 영원히 내 거야, 태준 씨. 그 누구도, 죽은 여자도 살아있을지도 모르는 그 애도 우리 사이를 방해할 순 없어. 뉴질랜드 북섬 오클랜드에서 차로 2시간 떨어진 해안가 작은 마을, 김민지는 케이틀린 킴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었다. 그녀는 작은 카페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바다가 보이는 조용한 집에서 고양이 2마리와 함께 지냈다. 겉보기에는 평화로웠지만 지난 5년간 그녀는 단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다. 그녀는 언제나 쫓기는 꿈을 꾸었다. 그는 피 흘리는 팔을 무시하고 공포에 질려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민준이에게 다가갔다. 아이는 태준의 피 묻은 모습과 이 모든 혼란에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다. 태준은 떨리는 손을 내밀어 아이의 뺨을 감쌌다. 민준아, 괜찮아. 아빠가 여기 있어. 태준은 심호흡을 하고 집 안으로 들어섰다. 현관을 지나자 따뜻한 공기가 그를 감쌌다. 거실에는 아이들 서너 명이 모여 앉아 그림책을 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조금 떨어진 창가, 작은 책상에 한 아이가 홀로 앉아 있었다. 아이는 스케치북에 무언가를 열심히 그리고 있었다. 아빠, 그 단어가 태준의 입에서 처음으로 나왔다. 민준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를 바라보았다. 아이는 울지도 못하고 그저 태준의 피 묻은 손과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태준은 아이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안았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안아보는 아들이었다. 작고 따뜻하고 떨리고 있었다. 최진혁은 이 모든 대화를 녹화하고 있었다. 태준은 화면 속으로 빨려 들어갈 듯 소리쳤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내 아들은. 그의 절규에 김민지가 몸을 떨었다.
제가 화재 경보기를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타 아이를 훔쳤습니다. 마침 그날 다른 사사나가 있었어요. 제가 두 아이의 인식표를 바꿨습니다. 경호원들이 불을 끄고 김수진 원장과 다른 아이들을 지하실에서 데리고 나왔다. 보육원 밖은 이미 최진혁이 부른 경찰차와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로 가득 찼다. 최진혁이 다가와 B팀 전원을 생포했음을 보고했다. 그들의 배후, 자금줄, 전부 윤서희 이사장과 연결됩니다. 증거는 확보했습니다. 민준아, 김수진이 부드럽게 불렀다. 아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강태준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아이는 5살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작고 말랐다. 하지만 그 창백한 얼굴에 밝힌 두 눈, 그 눈은 한지우의 눈이었다. 슬픔과 체념, 하지만 그 안에 굳은 심지를 담고 있던 그가 평생 외면했던 바로 그 눈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이 모든 소란을 뚫고 익숙한 검은색 마이바흐 한 대가 골목 입구에 멈춰섰다. 차문이 열리고 완벽하게 차려입은 윤서희가 내렸다. 그녀는 아마도 비극적인 사고가 완벽하게 처리되었는지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직접 부산까지 온 것이리라. 수술실에 무영등이 켜지고 지우는 차가운 금속 침대 위에 눕혀졌다. 산모 혈압 70에 40. 출혈이 멈추지 않습니다. 젊은 의사가 외쳤지만 수술을 집도해야 할 베테랑 의사 박 원장의 표정은 태연했다. 그는 마스크 너머로 지시를 내렸지만 그 지시는 이상하게도 핵심을 비껴갔다. 지혈제 투여는 한 박자 늦었고 수혈용 혈액팩은 준비되는데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그녀가 마주한 것은 활활 타오르는 보육원이 아니라 포박당한 자신의 용병들과 경찰들, 그리고 연기에 그을리고 팔에서 피를 흘리면서도 자신의 아들 한민준을 가슴에 품고 서 있는 강태준이었다. 뭘 원하는 거죠? 김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최진혁은 주머니에서 작은 비닐백을 꺼냈다. 그 안에는 강태준이 받았던 검게 변한 은팔찌가 들어있었다. 이것의 주인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김민지는 그 발찌를 보고 오열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5년 전 그녀가 아이의 발목에서 직접 풀었던 것이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수십 미터의 거리를 두고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윤서희의 완벽했던 가면이 산산조각 나며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태준의 눈을 보았다. 그곳에는 5년 전 자신에게 매혹되었던 남자의 모습은 없었다. 그곳에는 지옥의 심연보다 더 깊은 증오와 경멸만이 존재했다. 태준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5년 전 죽은 아내가 작은 아이의 모습으로 환생하여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이는 낯선 남자의 등장에 놀란 듯 연필을 쥔 손을 움찔했다. 하지만 울거나 숨지 않았다. 그저 또렷한 눈동자로 태준을 가만히 응시했다. 그 눈빛은 마치 당신이군요. 내 아빠라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윤서희. 태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떤 비명보다 무서웠다. 그는 민준이의 눈을 가려 그 추악한 광경을 보지 못하게 했다. 최진혁은 기다렸다는 듯이 대기하고 있던 형사들에게 고갯짓했다. 형사들이 윤서희에게 다가갔다. 사사나 최진혁의 기록이 맞았다. 태준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다. 아이가 살았었다. 자신의 핏줄이, 그리고 그 발찌는 제가 도망치기 전에 언젠가 진실을 밝힐 증거로 몰래 회장님 댁 우편함에 넣으려 했지만 경비가 너무 삼엄해서 그러지 못하고 가지고 떠났습니다. 이번에 제가 익명으로 보낸 겁니다. 더 이상 죄책감을 견딜 수 없어서. 윤서희 이사장, 한지우 씨 및 태아 살인교사, 그리고 한민준 군외
보육원 원생들에 대한 살인 미수교사 혐의로 당신을 긴급 체포합니다. 최진혁이 직접 김민지의 자백이 담긴 녹음기와 용병들의 계좌 내역을 증거로 제시했다. 한민준, 태준이 그 이름을 불렀다. 자신의 성이 아닌 아내의 성을 따르는 아이. 그것은 그가 받아야 할 형벌의 증거였다. 그는 아이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발이 바닥에 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그가 한 걸음 다가갈 자격이나 있는 것일까? 그는 아내를 죽음으로 내몬 살인자였다. 윤서인은 반항하지 않았다. 그녀는 도망치지도 소리 지르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태준과 그가 품에 안은 아이를 번갈아 보며 웃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실소였지만 이내 광기 어린 웃음소리로 변했다. 하, 결국 그 여자가 이겼네. 죽어서도 날 이겼어. 한편 윤서희 역시 비서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최진혁이 김민지를 쫓고 있습니다. 오클랜드행 비행기 표를 예매한 것 같습니다. 윤서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김민지. 그녀는 박 원장이 처리한 줄 알았던 수많은 간호사 중 하나였다. 하지만 그녀가 도망쳤다는 것은 그녀가 무언가를 안다는 뜻이었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경찰 사이렌 소리에 묻혔다. 태주는 그녀에게 더 이상 눈길도 주지 않았다. 그는 피가 묻은 다른 쪽 손에 꽉 쥐고 있던 구겨진 종이 조각을 내려다보았다. 친자 관계 확률 99.9998%. 그는 고개를 들어 젖은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지우야, 보고 있어? 내가. 너무 늦었지. 너무 늦었어. 그는 아들을 더욱 세게 껴안았다. 그의 5년간의 지옥이 끝나고 새로운 속죄의 길이 시작되고 있었다. 김수진이 아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태준을 경계했다. 민준이는 몸이 약해서 병원에 자주 다녔어요. 하지만 아주 똑똑하고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요. 한 번도 아빠에 대해 물어본 적은 없지만요. 그 말은 태준의 심장을 다시 한번 찔렀다. 아이는 자신의 존재를 부정당한 채 5년을 살아온 것이다. 부산에서의 격렬한 밤이 지나고 며칠이 흘렀다. 윤서인은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되었고 진성그룹은 총수부재와 역사상 최악의 스캔들로 인해 뿌리째 흔들리고 있었다. 하지만 강태준에게는 그 모든 것이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서울로 돌아오자마자 한민준의 작은 손을 잡고 단 한 곳으로 향했다. 태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5년 만에 처음 흘리는 죄책감이 아닌 고통과 희망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그는 화면을 붙잡을 듯이 외쳤다. 내 아들, 내 아들은 어디 있소? 지금 어디 있냔 말이야. 살아있소.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다. 5년 전 그날처럼 하늘에서는 차가운 비가 내렸다. 태주는 아이에게 검은색 작은 우비를 입혔다. 민준이는 낯선 환경과 며칠간의 충격으로 인해 말이 없어졌지만 태준의 손은 놓지 않았다. 아이는 본능적으로 이 거대하고 슬픈 남자가 자신을 지켜줄 유일한 사람임을 아는 듯했. 태준은 거실 바닥에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그의 값비싼 코트가 먼지 묻은 바닥에 끌렸다. 그는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다. 민준아,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미안하다, 사랑한다. 모든 말이 위선처럼 느껴졌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다. 경기도 외곽, 한지우가 잠들어 있는 묘지. 태주는 5년간 수없이 이곳을 찾았지만 오늘처럼 무거운 발걸음은 처음이었다. 그는 2개의 묘비 앞에 섰다. 한지우의 묘, 그리고 그 옆, 이제는 텅 비어버린 거짓된 무덤, 강태준 아들의 묘. 그는 5년간 텅 빈 돌덩이를 붙잡고 참회하는 연극을 해왔던 것이다. 왜 이제 와서? 그들은 내가 모든 걸 잊길 바랐잖아요. 그녀가 절규했다. 최진혁은 차갑게 말했다.
강태준 회장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 역시 속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왜 죽었는지, 그리고 이발지의 주인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의 한쪽 주머니에는 99.9998%라는 숫자가 찍힌 비에 젖어 구겨진 DNA 검사 결과지가 들어 있었다. 그것은 그의 희망이자 그의 죄를 증명하는 낙인이었다. 그는 민준이를 내려다보았다. 민준아, 인사드려. 네, 엄마야. 아이는 묘비에 새겨진 사진을 올려다보았다. 사진 속 지우는 희미하게 웃고 있었다. 민준이는 그저 그를 바라보았다. 아이의 맑은 눈동자에 눈물을 흘리는 남자의 모습이 비쳤다. 아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자신이 그리던 스케치북을 태준에게 내밀었다. 그곳에는 비를 맞는 한 여자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누군지는 몰랐지만 몹시 슬퍼 보이는 여자였다. 태준은 그 그림에서 한지우를 보았다. 그 순간 강태준이 버텨왔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민준이의 손을 놓고 빗물이 고인 차가운 진흙바닥 위로 거칠게 무릎을 꿇었다. 으흑, 억눌린 신음이 터져 나왔다. 그는 재벌 총수가 아니었다. 그는 그저 용서받을 자격조차 없는 죄인이었다. 그는 묘비의 이마를 밟고 울부짖었다. 김민지는 눈물을 닦고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진실을 고백했다. 네,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뉴질랜드로 데려올 수는 없었습니다. 제 신분으로는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제 여동생에게 맡겼습니다. 제 동생은 부산에서 작은 보육원을 하고 있습니다. 해운대입니다. 지우야, 한지우.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처절하게 섞였다. 내가 왔어.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는 5년 전 그날 밤 자신이 거절했던 모든 전화 한 통을 떠올렸다. 그가 무시했던 그 신호음이 바로 지우의 마지막 숨소리였다. 그는 스케치북을 받아들고 오열했다. 격렬한 심리적 충격이었다. 이것은 꿈이 아니었다. 그의 아들, 한지우의 아들이 살아있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이 아이를 지켜야 했다. 그가 지우에게 해주지 못했던 모든 것을 이 아이에게 해주어야 했다. 그는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싶었지만 자신의 손이 너무 더럽게 느껴져 감히 그럴 수 없었다. 강태준은 해운대의 낡은 보육원, 하늘 보육원을 나설 때 거의 비틀거렸다. 그는 자신의 경호원들에게 그곳을 24시간 철통같이 감시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그는 김수진 원장의 경멸 어린 시선을 피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돈이나 보호를 원하지 않았다. 당신이 여기에 머무는 것 자체가 아이를 위험하게 만듭니다. 그녀의 말은 사실이었다. 내가 미쳤었어. 내가 괴물이었어. 그는 차가운 비석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부산에서 다쳤던 팔의 상처가 터져 피가 흘러내렸지만 그는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 당신이 나를 애타게 부를 때 나는 그 여자와 함께 있었어. 당신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을 때 나는 내 성공을 축하하고 있었어. 그날 오후 카페의 문이 열리며 동양인 남자가 들어섰다. 마을에 동양인이 드물었기에 김민지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다. 남자는 곧장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관광객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차분했지만 위압감이 느껴졌다. 그는 한국어로 그녀가 5년간 듣지 못했던 그 이름을 불렀다. 김민지 씨, 맞으시죠? 그의 절규는 참회이자 고백이었다. 윤서희가 당신을 죽였지만 그 칼을 쥐어준 건 나야. 내가 당신 전화를 받았다면, 아니, 내가 당신을 조금이라도 사랑했다면 당신은 죽지 않았을 거야. 우리 아이도 이렇게 고통받지 않았을 거야. 그는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5년간 쌓아온 죄책감이 한꺼번에 폭발했다. 태주는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자신의 손바닥에 남은 것을 내려다보았다. 민준이가 그림을 그리다 떨어뜨린 작은 머리카락 몇 올이었다. 그는 그것을 거의 본능적으로 주었다. 아이의 눈은 한지우의 것이었지만 그는 확인이 필요했다. 5년간의 거짓말에 너무 깊이 중독된 나머지 그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기적조차 완전히 믿지 못했다. 민준이는 아빠가 우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다. 아이는 이 모든 슬픔의 깊이를 다 알지 못했다. 하지만 아이는 이 남자가 자신처럼 아프다는 것을 느꼈다. 민준이는 자신의 작은 가방에서 낡은 스케치북을 꺼냈다. 그리고 천천히 태준의 옆으로 다가가 묘비 앞에 스케치북을 펼쳐 놓았다. 부산, 해운대, 태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그의 아들이 지난 5년간 한국 땅에, 그것도 부산에 있었다. 이름은 뭐라고 지었소? 김민지가 대답했다. 사모님의 성을 따랐습니다. 사모님이 마지막에 아기에게 속삭였던 말이 기억나서 민준이라고, 한민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태주는 눈물로 흐려진 시야 사이로 그림을 보았다. 그것은 비를 맞는 여자가 아니었다. 환한 햇살 속에서 어떤 여자가 자신과 꼭 닮은 아이의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이었다. 아이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엄마의 행복한 모습을 상상해서 그리고 있었다. 엄마, 따뜻해 보여. 민준이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는 진성의료원이 아닌 부산에서 가장 보안이 철저하고 독립적인 유전자 검사 연구소에 연락했다. 강태준이라는 이름이 아닌 최진혁의 대리인을 통해 긴급 검사를 의뢰했다. 자신의 머리카락과 민준이의 머리카락. 그는 연구소장에게 직접 거액의 현금을 지불하며 24시간 내에 결과를 요구했다. 이 검사의 존재는 당신 목숨과 바꾸는 겁니다. 태주는 그 그림을 보고 숨이 멎었다. 지우는 아이를 원망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아이가 행복하기를 바랐던 것이다. 태주는 깨달았다. 자신의 속죄는 죽음이 아니었다. 이 아이를, 지우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이 아이를 지우 대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었다. 그것이 그가 받아야 할 유일한 형벌이자 구원이었다. 최진혁은 그녀에게 마지막 카드를 내밀었다. 윤서희의 팀은 당신을 제거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은 당신을 보호하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진실을 말한다면 선택은 당신 몫입니다. 죽음입니까? 아니면 5년 만의 속죄입니까? 김민지는 한참을 울부짖다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 지옥 같은 도피 생활을 끝내고 싶었다. 뉴스를 통해 윤서희와 박진태 원장이 법정에 서는 모습이 보도되었다. 뉴질랜드에서 돌아온 김민지 간호사는 모든 것을 증언했다. 그들의 범죄는 명백했고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 진성그룹은 태준의 지휘 아래 대대적인 개혁을 시작했지만 그의 관심은 더 이상 제국을 유지하는 데 있지 않았다. 결과를 기다리는 24시간은 5년보다 더 길게 느껴졌다. 그는 부산의 특급 호텔 스위트룸을 서성였다. 창밖으로 해운대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5년 전 한지우가 피를 흘리며 자신에게 전화했을 그 순간을 떠올렸다. 그리고 자신이 윤서희의 품에서 그 전화를 거절했던 순간에 태주는 빗속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그는 민준이 앞에서 다시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을 맞췄다. 그는 피와 흙으로 범벅이 된 손으로 아이의 작은 뺨을 감쌌다. 민준아, 아빠가 평생 너에게 속죄할게. 너를 위해서, 그리고 네 엄마를 위해서. 아이는 대답 대신 작은 손으로 태준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한민준, 한지우의 아들.
강태준의 아들. 바로 그때 최진혁의 다른 통신 장비에서 경고음이 울렸다. 오클랜드 공항 CCTV에 윤서희의 팀이 포착되었다. 회장님, 시간이 없습니다. 최진혁이 대화에 끼어들었다. 김민지 씨는 저희가 보호하겠습니다. 즉시 부산으로 가셔야 합니다. 그들도 이 정보를 곧 알게 될 겁니다. 태주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의 눈에는 슬픔 대신 무서운 분노와 결의가 불타고 있었다. 최 대표, 김민지 씨를 지켜. 그리고 내 아들을 지킬 준비를 해. 위성 전화가 끊기고 강태준의 회장실에는 지독한 침묵이 흘렀다. 한민준, 그의 아들, 부산 해운대. 김민지의 마지막 말들이 그의 귓가에 망령처럼 맴돌았다. 그는 5년 동안 텅 빈 무덤 앞에서 절망했다. 하지만 그 절망은 거짓이었다. 그의 아들은 살아 있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살해당했다. 태주는 민준이의 손을 다시 잡았다. 이번에는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잡는 것처럼 단단하고 따뜻하게. 그는 한지우의 묘비와 그 옆에 텅 빈 작은 묘비를 마지막으로 돌아보았다. 지켜봐줘, 지우야. 내가 어떻게 하는지 평생 지켜봐줘. 그는 자신의 죄가 얼마나 깊고 끔찍한지 깨달았다. 그는 아내를 죽음으로 내몬 공범이었다. 그리고 이제 와서 아들을 찾았다고 기뻐할 자격조차 없었다. 만약 민준이가 자신의 아들이 맞다면 그것은 구원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평생 짊어져야 할 살아있는 속죄의 증거였다. 그는 아이의 얼굴을 볼 때마다 한지우의 죽음을 떠올리게 될 터였다. 빗줄기가 서서히 가늘어지고 있었다. 먹구름 사이로 희미한 빗줄기가 내려오는 듯했다. 강태주는 아들의 손을 잡고 묘지를 걸어나갔다. 그의 등 뒤로 5년의 지옥이 저물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앞에는 남은 생을 모두 바쳐야 할 길고 긴 속죄의 길이 펼쳐져 있었다. 그녀를 찾으시오. 태준이 명령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죄책감에 젖어 있지 않았다. 그것은 사냥을 시작한 맹수의 목소리였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녀를 내 앞에 데려와. 아니, 그녀의 목소리를 듣게 해줘. 당장. 그는 진실을 원했다. 그것이 아무리 끔찍하더라도 이 지옥 같은 불확실성보다는 나았다. 한편 서울 한남동 저택. 윤서희는 뉴질랜드에서 팀이 임무에 실패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최진혁이 한 발 빨랐다. 김민지는 사라졌고 강태주는 그녀와 위성 통화를 했다. 그리고 강태주는 지금 부산에 있었다. 그녀의 충실한 비서가 강태준의 모든 움직임을 보고했다. 해운대의 작은 보유권입니다. 하늘 보유권. 회장님이 그곳에서 거의 이 시간을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호텔에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윤서희. 그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더 이상 아내의 이름이 아니었다. 그것은 복수의 대상, 그가 평생을 바쳐 파괴해야 할 적의 이름이었다. 그의 온몸이 분노로 떨렸지만 머리는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지금은 분노할 때가 아니었다. 아들을 만나야 했다. 윤서희의 손에 들려있던 와인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박살났다. 붉은 와인이 하얀 대리석 바닥에 피처럼 번졌다. 보유권, 김민지, 강태준의 행보,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그녀가 5년간 애써 외면했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었다. 그애 살아있었어. 최진혁은 위성 전화를 연결했다. 모니터에 서울의 어두운 회장실이 나타났다. 강태준이 초조한 얼굴로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마침내 화면에 5년 만에 보는 김민지의 얼굴이 잡혔다. 태준은 숨을 죽였다. 그녀는 5년 전보다 훨씬 늙고 지쳐 보였다. 그녀의 완벽한 얼굴이 공포와 분노로 일그러졌다. 한지우의 아들. 강태준의 유일한 적법한 상속자. 그 아이가 살아있다면
자신의 존재는 무엇이 되는가? 아이 없는 안주인, 남편의 전처를 죽음으로 몬 살인자. 강태준은 자신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자신을 감옥에 쳐넣고 그 아이를 후계자로 삼을 것이다. 그녀가 5년간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인터폰을 걸었다. 개인 제트기, 지금 당장 김해 공항으로 띄워. 30분 안에 이륙한다. 그리고 내 개인 경호팀 A팀 전원 비상 소집해 부산으로 간다.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5년간 그를 짓눌렀던 죄책감의 무게가 이제는 무서운 결단력으로 변모했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그녀의 패닉은 순식간에 차가운 결단력으로 변했다. 박비서. 그녀가 인터폰으로 수족을 불렀다. 지금 당장 처리팀 B팀을 부산으로 보내. 뉴질랜드로 갔던 놈들은 무능해. 이번엔 실수해선 안 돼.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 조각 같았다. 김민지의 손에서 커피잔이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올 것이 왔다는 공포가 그녀를 덮쳤다. 누구세요? 사람 잘못 보셨어요. 그녀가 영어로 더듬거리며 말했지만 남자는 흔들리지 않았다. 저는 최진혁입니다. 강태준 회장의 의뢰를 받았습니다.